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저것을 당장 집에서 내쫓아라. 저는 임신 7개월이었어요. 시숙이 제게 달려들었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바로 그때 2년 동안 단 한 번도 움직이지 못했던 제 남편이 휠체어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살의 평범한 간호학과 학생이었습니다. 이름은 정은수라고 합니다. 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먼저 보여드리고 싶은 장면이 있어요. 바로 1년 후 제가 겪게 될 가장 끔찍했던 그날의 모습입니다. 그날 저는 큰 저택의 거실 한가운데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주위에는 시댁 식구들이 빙 둘러서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제 배는 임신 7개월로 불러 있었고요. 시어머니 홍명숙 여사가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저것을 당장 집에서 내쫓아라. 우리 한씨 가문의 얼굴에 먹칠을 한 계집은 한순간도 더 두고 볼 수 없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정말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는 지호씨. 그 순간 시숙인 한태식 전무가 저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이 제 어깨를 향해 뻗어졌을 때 저는 눈을 감았어요.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였습니다. 방 한쪽 구석 휠체어에 앉아있던 제 남편 한지호 씨가 믿을 수 없는 일을 했습니다. 2년 동안 단 한 번도 움직이지 못했던 그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일어서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은 상상도 못하실 겁니다. 그 순간 거실에 흘렀던 정적을,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 떠오른 경악을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왜 그는 2년 동안 모든 사람을 속여야만 했을까요? 그리고 저는 어떻게 이 끔찍한 상황까지 오게 된 걸까요? 제 이야기는 1년 전 평범했던 제 일상이 송두리째 무너진 그날부터 시작됩니다. 궁금하시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지금부터 제가 겪은 모든 일을 들려드리겠습니다. 1년 전 저는 정말 평범한 대학생이었어요. 간호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이었고 병원 실습을 하며 바쁘지만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죠. 저희 집은 구도심의 오래된 연립주택에 살았습니다. 아버지 정기철은 중소건축회사를 운영하셨고 어머니 유미선은 전업주부셨어요. 넉넉하진 않았지만 세 식구가 저녁 식탁에 둘러앉아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는 게 저는 참 좋았거든요. 아버지는 평생을 정직하게 사셨습니다. 작은 건물 하나라도 지을 때 자재 하나하나 직접 확인하시고 품질을 따지셨죠. 그런 아버지를 저는 정말 존경했어요. 은수야, 사람은 정직해야 한다. 눈앞의 이익 때문에 양심을 속이면 결국 더 큰 것을 잃게 되는 법이야. 아버지가 늘 하시던 말씀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소박하지만 따뜻한 분이셨어요. 제가 밤늦게 실습하고 들어오면 늘 따뜻한 국 한 그릇을 데워주셨죠. 우리 딸 고생이 많구나. 조금만 참아라. 졸업하고 나면 좋은 병원에 취직해서 편하게 살 수 있을 거야.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불과 몇 달만 있으면 졸업이었고 이미 대학병원 한 곳에서 채용 제의도 받은 상태였거든요. 미래는 밝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해 봄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아버지가 20년 지기 친구이자 사업 파트너였던 분과 함께 큰 프로젝트를 수주하셨어요. 외곽에 소형 아파트 단지를 짓는 일이었죠. 계약금으로 45억 원이 필요했고 아버지는 회사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분이 계약금을 들고 잠적해버린 거예요. 알고 보니 그분은 다른 곳에서도 많은 빚을 지고 있었고 아버지를 이용해서 돈을 빼돌린 거였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미 해외로 도주한 뒤였어요. 하루아침에 45억 원의 빚더미가 아버지 앞에 놓였습니다. 은행에서는 담보자산을 압류하겠다는 통지서를 보내왔고 공사계약을 맺었던 업체들은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아버지를 찾아왔어요. 채권자들도 매일같이 집 앞에 나타나 고함을 지르고 협박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하루아침에 늙어버리셨어요. 머리카락은 하얗게 새고 등은 구부정하게 굽었으며 밤마다 한숨 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어머니는 소리 없이 눈물만 흘리셨어요. 어느 날 저녁 아버지가 식탁 앞에 앉아 말씀하셨습니다. 은수야, 미안하다. 아빠가 사람을 잘못 봤구나.
아빠는 아마 감옥에 가야 할 것 같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찢어지는 것만 같았어요.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오신 아버지가, 남을 너무 믿은 죄밖에 없는 아버지가 감옥에 가신다니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방 안을 서성이며 생각했어요. 제가 뭘 할 수 있을까? 어떻게든 아버지를 구할 방법은 없을까? 그때는 몰랐습니다. 머지않아 제 앞에 선택지 하나가 놓일 거라는 것을요. 그것도 제 인생 전체를 걸어야 하는 끔찍한 선택이 말입니다. 사흘 후 저희 집 골목 앞에 검은색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분은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온몸을 명품으로 치장하고 목에는 눈부신 진주 목걸이를 걸고 있었죠. 그분은 우리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그 여성이 차갑게 말했어요. 정기철 사장님 계십니까? 한성산업 대표이사 홍명숙입니다. 한성산업,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었습니다. 건설과 개발을 주로 하는 회사였는데 제가 뉴스에서 몇 번 본 적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황급히 나오셔서 그분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저와 어머니도 함께 자리에 앉았죠. 홍명숙 대표는 우리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더니 곧장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정은 들었습니다. 45억 원, 제게는 큰 돈이 아닙니다. 빚을 전부 갚아드리고 회사도 다시 일으킬 수 있게 자금을 지원해드리겠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눈이 동시에 커졌어요. 저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홍 대표의 목소리가 더욱 차갑게 식었어요. 따님을 제 아들과 결혼시켜 주십시오. 순간 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홍 대표는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 서류에는 한 남자의 사진과 의료 기록이 있었습니다. 제 아들 한지호입니다. 2년 전 교통사고를 당해 중증 장애를 입었습니다. 하반신 마비에 언어 능력도 거의 상실했죠. 평생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몸입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았어요. 수려한 외모의 젊은 남성이었지만 눈빛에는 생기가 없어 보였습니다. 따님이 간호학을 전공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 아들을 평생 돌봐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법적인 아내로서 말입니다. 어머니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어요. 안 됩니다. 제 딸은 미래가 창창한 아이예요. 이제 막 졸업을 앞두고 있고 좋은 곳에 취직도 결정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딸의 인생을 망칠 수는 없어요. 홍 대표는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미래요? 아버지가 감옥에 가고 집안이 풍비박산 나는데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병원에서도 전과자의 딸을 채용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겁니다. 그 말에 어머니는 할 말을 잃으셨어요. 저는 그 서류들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사진 속 남자는 제 또래처럼 보였어요. 한때는 젊고 건강했을 그 사람이 지금은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몸이 되었다니요. 홍 대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흘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사흘 뒤에도 답이 없다면 법정에서 뵙도록 하죠. 그분이 나간 뒤 저희 가족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밤이 되었지만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어둠 속에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식물인간이나 다름없는 남자와 결혼한다는 것. 제 청춘을, 제 미래를, 제 모든 것을 그 차가운 저택에 묻는다는 것. 상상만으로도 숨이 막혔어요. 하지만 동시에 아버지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늙어버린 아버지, 무릎 꿇고 빌던 아버지, 감옥에 가야 한다며 눈물 흘리시던 아버지. 이틀째 되던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 동이 트기 전에 저는 홍 대표가 남긴 명함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제가 하겠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고 이내 만족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 순간 제 인생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발을 들여놓은 그곳이 얼마나 복잡하고 위험한 곳인지를요. 일주일 후 저는 구청에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결혼식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차갑고 간단한 절차였어요. 하얀 웨딩드레스도 없었고 축하해주는 하객도 없었습니다. 그저 어머니가 급하게 사주신 단정한 원피스를 입고 구청 민원실 한쪽 구석에 앉아 있었죠.
부모님은 구석 의자에 나란히 앉아 계셨어요. 어머니는 눈가를 붉히며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으셨고 아버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한마디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반대편에는 홍명숙 대표가 차가운 표정으로 앉아 계셨고요. 그 옆에는 전동 휠체어에 앉은 한지호 씨가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가까이서 본 제 남편이었어요. 사진에서 봤을 때보다 훨씬 더 창백해 보였습니다. 햇빛을 오랫동안 보지 못한 사람의 피부처럼 푸르스름했죠. 눈은 감겨 있었고 고개는 약간 옆으로 기울어진 채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직원이 저희 이름을 불렀을 때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혼인신고서에 제 이름을 적는 순간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닦을 수가 없었습니다. 펜을 든 손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제 서명은 삐뚤빼뚤하게 휘갈겨졌죠. 모든 절차가 끝나자 홍 대표는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집으로 가죠. 직원이 짐은 이미 옮겨놨을 겁니다. 저는 부모님께 작별 인사를 드리려 했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저를 꽉 껴안으시며 흐느끼기 시작하셨거든요. 은수야, 미안하다. 엄마 아빠가 무능해서 내가 이런 고생을 하는구나. 힘들면 언제든 집으로 돌아오렴.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저 잘할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은수야, 아빠는 평생 너한테 빚을 진 거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구나. 아빠,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전 아빠 딸이잖아요. 검은색 승용차가 저를 한시 가문의 저택으로 데려갔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면서 저는 제가 알던 세상과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차는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저택 앞에 멈춰 섰습니다. 거대한 철문이 천천히 열리더니 저를 그 안으로 집어삼켰죠. 문이 다시 닫힐 때 나는 쾅 하는 소리가 마치 감옥문이 닫히는 것 같았어요. 저택은 정말 컸습니다. 궁전처럼 웅장했지만 동시에 무섭게 느껴졌어요. 고급스러운 대리석 바닥, 크리스털 샹들리에, 값비싼 그림들이 벽에 걸려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온기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복도를 걸을 때마다 제 구두 소리만 텅 비어 울렸습니다. 사람 사는 집 같지 않았어요. 마치 박물관이나 전시장 같았죠. 홍 대표는 저를 2층 복도 끝에 있는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여기가 너희 부부방이다. 방문을 열자 엄청나게 넓은 공간이 나타났어요. 킹사이즈 침대, 드레스룸, 욕실까지 갖춰진 호화로운 방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너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어서 오히려 차갑게 느껴졌어요. 홍 대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내 임무는 내 아들을 돌보는 거다. 식사, 대소변 처리, 목욕, 재활운동까지 전부 내가 해야 해. 매일 아침 정확히 7시에 일으켜서 씻기고 옷을 갈아입혀라. 점심은 12시, 저녁은 7시, 취침은 9시다. 1분도 어긋나서는 안 된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내 분수를 명심해라. 넌 우리 한씨 가문에 돈으로 들어온 사람이야. 내 허락 없이는 이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갈 생각 말아라. 친구를 만난다거나 친정에 간다거나 하는 건 꿈도 꾸지 마. 알았느냐? 네, 알겠습니다. 홍 대표가 나가고 저는 한지호 씨와 단둘이 남게 되었습니다. 경호원이 그를 침대에 조심스럽게 눕혔어요. 한지호 씨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고 인형처럼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저는 침대 옆에 다가가 그를 가만히 바라보았어요. 이 사람이 제 남편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이에는 아무런 감정도 교감도 없었죠. 그저 계약과 의무만이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첫날 밤, 저는 방 한쪽 구석에 놓인 간이 침대에 누웠습니다. 홍 대표가 미리 준비해둔 거였어요. 남편과 같은 침대를 쓸 자격조차 없다는 뜻이었죠.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제 삶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저는 과연 버틸 수 있을까?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일상이 시작되었어요. 아침 7시 정각, 알람이 울렸습니다. 저는 한지호 씨를 깨우고 몸을 닦여드렸어요.
처음 해보는 일이라 서툴렀습니다. 그를 옆으로 돌리는 것도 옷을 갈아입히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성인 남자의 몸무게는 생각보다 훨씬 무겁더라고요. 욕실까지 휠체어를 밀고 가서 따뜻한 물로 몸을 닦여드렸습니다. 그의 몸은 근육이 많이 빠져 있었어요. 2년 동안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으니 당연한 일이었죠. 아침 식사는 미음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한 숟가락씩 떠서 그의 입에 넣어드렸어요. 한지호 씨는 무의식적으로 삼키는 반사작용만 보였을 뿐 다른 반응은 전혀 없었습니다. 식사가 끝나면 재활 운동을 시켜드려야 했어요. 학교에서 배운 대로 그의 팔과 다리를 천천히 움직여주고 근육을 마사지했습니다. 1시간 넘게 걸리는 일이었죠. 그렇게 오전이 지나가고 점심시간이 되면 다시 식사를 챙기고 오후에는 또 다른 일과가 이어졌습니다. 홍 대표는 하루에 서너 번씩 방에 들어와 제가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했어요. 노크도 없이 불쑥 문을 열고 들어와서는 날카로운 눈으로 방 안을 훑어보았습니다. 몸을 닦일 땐 미지근한 물을 써야 한다는 것도 모르나? 너무 뜨거우면 화상을 입고 차가우면 감기에 걸려. 간호학을 배웠다면서 이런 기본도 몰라. 죽을 먹일 땐 좀 더 천천히 조심스럽게 먹여. 살에 들리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내 손에 내 아들 목숨이 달려있다는 걸 명심해. 매일같이 이런 질책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이 집에서 아무런 권리도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저녁 식사는 언제나 혼자였습니다. 넓은 방 안에서 의식 없는 남편 옆에서 차가워진 음식을 먹었어요. 집에서는 가족들과 함께 웃으며 밥을 먹었는데 이곳에서는 숟가락 소리만 덩그러니 울렸습니다. 외로움이 저를 짓눌렀어요. 친구들에게 연락하고 싶었지만 핸드폰은 홍 대표가 압수해갔습니다. 외부와의 연락이 차단된 채 저는 완전히 고립되어 있었죠. 그렇게 일주일, 2주일, 한 달이 흘러갔습니다. 어느 날 홍 대표 외에 다른 사람이 방문했어요. 한지호 씨의 작은아버지인 한태식 전무였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는 말끔한 양복을 입고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은수 씨, 고생이 많으시죠? 그가 동정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이런 무거운 짐을 지게 되다니. 참 안타깝습니다.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숙부한테 말해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뭐든 도와줄 테니까요. 저는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한태식 전무는 자주 저희 방을 찾아왔어요. 올 때마다 비싼 보약이나 영양제를 가져왔고 한지호 씨의 상태를 꼼꼼하게 물어봤습니다. 오늘은 좀 어때요? 반사작용은 있나요? 눈을 뜨거나 손가락을 움직이는 일은 없고요. 너무나 세세하게 물어봐서 처음에는 조카를 걱정하는 자상한 숙부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의 눈빛이요. 한지호 씨를 바라볼 때 그 눈에 스쳐 지나가는 묘한 감정을 저는 느꼈어요. 그게 정확히 뭔지는 말할 수 없었지만 왠지 불편했습니다. 석 달이 지났을 무렵 저는 이 생활에 조금씩 익숙해졌어요. 한지호 씨를 돌보는 일도 이제는 능숙하게 할 수 있었죠. 하지만 마음은 점점 더 공허해졌습니다. 저는 24살이었어요. 친구들은 졸업을 앞두고 취직 준비를 하거나 연애를 하거나 미래를 꿈꾸고 있을 텐데 저는 이 차가운 저택에 갇혀서 반복되는 일상만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한지호 씨에게 말을 걸어보았어요. 지호 씨, 제 말 들리세요? 오늘은 날씨가 참 좋았어요. 창밖으로 보니까 하늘이 정말 파랗더라고요. 지호 씨도 밖에 나가서 햇빛 좀 쬐면 좋을 텐데. 당연히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저도 예전엔 캠퍼스에서 친구들이랑 돗자리 깔고 누워서 하늘 보는 거 좋아했거든요. 그때가 참 좋았는데. 지호 씨는 대학 시절이 어땠어요? 분명 친구도 많았을 것 같은데. 여전히 대답은 없었지만 저는 이렇게라도 말을 해야 견딜 수 있었어요. 완전히 침묵 속에 있으면 제가 미쳐버릴 것만 같았거든요. 그날 밤 저는 간이 침대에 누워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조용히 소리 내지 않고요.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매일 밤 한지호 씨에게 건네는 말들을 그가 전부 듣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의 가슴 속에도 저처럼 외로움과 고통이 가득하다는 것을요. 이 집에는 보이지 않는 비밀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할 날이 곧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렇게 넉 달째 접어들던 어느 날 밤,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한지호 씨를 침대에 눕혀드리고 재활 마사지를 해드린 뒤 간이 침대에 누웠어요. 피곤해서 금방 잠들 줄 알았는데 그날따라 잠이 오지 않더라고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삐걱. 이불이 스치는 소리 같았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또다시 삐걱하는 소리가 들렸고 이어서 침대 난간을 잡는 듯한 소리가 났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돌려 큰 침대 쪽을 바라보았어요. 복도에서 새어들어오는 희미한 불빛 아래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지호 씨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는 침대 난간을 붙잡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몸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계속해서 몸을 세우고 있었어요. 저는 비명을 지를 뻔했지만 황급히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한지호 씨는 드디어 상체를 완전히 일으켰어요. 그리고 침대 가장자리로 몸을 옮기더니 두 발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낮에는 전혀 힘이 없어 보이던 그 다리가 지금은 떨리면서도 그의 몸무게를 지탱하고 있었어요. 한지호 씨는 침대를 꽉 붙잡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심하게 떨렸고 몇 번이나 휘청거렸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는 자신의 두 발로 똑바로 서는데 성공했습니다. 제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어요.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2년 동안 단 한 번도 움직이지 못했던 사람이 지금 제 눈앞에서 서 있다니요. 한지호 씨는 잠시 균형을 잡더니 침대에서 손을 떼고 벽을 짚으며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창문 쪽으로 다가가더니 커튼 사이로 새어들어오는 달빛을 한참 바라보았어요. 그의 뒷모습에서 말할 수 없는 외로움이 느껴졌습니다. 한참 후 그는 다시 몸을 돌려 방 안을 천천히 걸었어요. 오른쪽 다리가 왼쪽보다 약해 보였습니다. 약간 절뚝거리며 걸었지만 그래도 분명히 걷고 있었어요. 그때 제 눈에 한 가지가 더 들어왔습니다. 침대 밑에서 살짝 보이는 낡은 운동화 한 켤레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며칠 전 청소할 때 침대 밑에서 달아빠진 운동화를 발견했었어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경호원 것이려니 했는데 알고 보니 한지호 씨의 것이었던 거예요. 그는 매일 밤 모두가 잠든 시간에 홀로 걷는 연습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한지호 씨는 10여 분을 걸어 다니다가 다시 침대로 돌아왔습니다. 조심스럽게 누워서 이불을 덮더니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눈을 감았어요. 저는 그제야 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왜 그는 걸을 수 있다는 걸 숨기는 거죠? 어머니한테도 의사한테도 저한테도. 갑자기 지난 몇 달간의 일들이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한태식 전무가 너무 자주 찾아와 한지호 씨의 상태를 세세하게 물어본 일. 그때마다 그의 눈에서 스쳐 지나가던 묘한 감정. 그리고 한지호 씨가 가끔 보이던 공허한 것 같으면서도 날카로운 눈빛. 뭔가 이상했어요. 뭔가 큰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한지호 씨를 돌보았어요. 하지만 마음은 전혀 평소 같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을 볼 때마다 어젯밤의 광경이 떠올랐거든요. 그는 여전히 눈을 감고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어요. 저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홍 대표한테 말해야 할까? 아니면 모르는 척 해야 할까?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제가 알았다는 걸 그가 알게 되면 저는 위험해지는 걸까? 이 비밀을 지키려고 그가 저를 해칠 수도 있는 거 아닐까?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물어보기로요. 그날 저녁 저는 평소보다 일찍 방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한지호 씨 옆에 의자를 끌어다 앉았어요. 심호흡을 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호 씨, 연기 그만하셔도 돼요.
전 다 봤어요. 일주일 전 밤에 지호 씨가 일어나서 걷는 거 다 봤습니다. 방 안에 정적이 흘렀어요. 한참을 기다렸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을게요. 약속드릴게요. 그러니까 제발 왜 이렇게 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돕고 싶어요. 또다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한지호 씨의 속눈썹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처음으로 보는 그의 깨어있는 눈이었어요. 깊고 검은 눈동자 속에는 지독한 피로와 고통, 그리고 날카로운 지성의 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드디어 그가 입을 열었어요. 2년 만에 처음 내뱉는 목소리였습니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서인지 약간 쉰 목소리였지만 또렷하고 분명했어요. 어떻게 알았죠? 저는 침대 밑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운동화요. 그리고 지난주에 지호 씨가 걷는 걸 봤어요. 한지호 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역시 간호학도답군요. 관찰력이 좋네요. 그는 천천히 상체를 일으켜 세웠어요. 낮에는 전혀 힘이 없던 사람 같지 않게 자연스럽게 움직였습니다. 당신이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믿어야 할까요? 네. 저를 믿으셔도 돼요. 한지호 씨는 한참 저를 바라보더니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좋아요. 어차피 당신은 이미 너무 많이 알아버렸으니까요. 그렇다면 전부 말씀드리죠. 그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제 사고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살인 미수였어요.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2년 전 저는 지방공사 현장을 점검하러 갔었어요. 돌아오는 길에 고갯길을 내려오는데 갑자기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차는 통제 불능 상태로 절벽을 향해 달려갔고 저는 간신히 뛰어내렸죠. 차는 절벽 아래로 떨어졌고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중에 정비소에서 확인한 결과 브레이크 라인이 절단되어 있었어요. 누군가 고의로 자른 거였습니다. 저를 죽이려고요. 저는 입을 막았습니다. 저는 목숨은 건졌지만 척추를 다쳤어요. 의사들은 다시 걷지 못할 거라고 했죠. 중환자실에 누워있을 때 우연히 복도에서 전화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한지호 씨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 목소리는 제가 절대 잊을 수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전화로 누군가를 질책하고 있더군요. 왜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느냐고, 왜 놈이 아직도 살아있느냐고요. 누구였어요? 한지호 씨가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제 작은 아버지 한태식이었습니다.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어요. 한태식은 저를 제거하고 한성산업을 차지하려 했던 겁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 혼자 회사를 이끌어 오셨죠. 저만 없어지면 어머니를 조종해서 회사를 손에 넣는 게 쉬워질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한지호 씨는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저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알았다는 걸 그가 알게 해서는 안 된다고요. 제 자신을 지키고 증거를 모으기 위해서는 제가 더 약해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실제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장애가 있는 척, 의식조차 없는 척 연기했습니다. 그럼 2년 동안 계속요? 네. 그가 방심하게 만들고 싶었어요. 그리고 비밀리에 증거를 모았습니다. 최민석 비서가 저를 도와주고 있어요. 한태식의 횡령 증거, 비리 증거, 그리고 제 사고를 조작한 증거까지요. 저는 이제야 모든 게 이해되었습니다. 한태식 전무가 자주 찾아와서 한지호 씨의 상태를 확인했던 이유, 그 눈빛에서 느껴진 묘한 감정의 정체. 그는 조카가 정말로 쓸모없는 폐인이 되었는지 확인하러 온 거였어요. 그런데 당신이 여기 온 건 예상 밖이었어요. 한지호 씨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간병인 대신 며느리를 드리겠다고 하셨을 때 저는 걱정이 됐습니다. 혹시 제 비밀을 눈치챌까봐요. 하지만 그가 저를 바라보았어요.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더 따뜻한 사람이더군요. 매일 밤 저한테 말을 걸어주고 정성껏 마사지를 해주고 제가 사람이라는 걸 잊지 않게 해줬어요.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간호학 지식 덕분에 제 재활이 훨씬 빨라졌어요. 의사들은 다시 못 걸을 거라고 했지만 당신이 매일 해준 마사지와 재활 운동 덕분에 근육이 살아났습니다. 한지호 씨는 침대에서 내려와 천천히 걸어 보였어요. 아직 완전하지는 않지만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곧 한태식의 가면을 벗길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가 뭘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한지호 씨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어요. 당신이 정말 저를 돕고 싶습니까? 위험할 텐데요. 전 이미 이 집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지호 씨의 아내예요. 법적으로라도요. 두려움 속에 사느니 차라리 함께 맞서 싸우고 싶어요. 한지호 씨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처음 보는 그의 진짜 미소였어요. 고맙습니다, 은수 씨. 그날 밤 우리 사이에는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더 이상 계약으로 맺어진 남남이 아니라 같은 목표를 향해 함께 싸우는 동지가 된 거예요.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이 동맹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가져올지, 그리고 우리가 곧 상상도 못할 시련을 겪게 될지를요. 그날 이후 저와 한지호 씨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낮에는 여전히 연기를 계속했어요. 홍 대표나 한태식 전무가 올 때면 한지호 씨는 완벽하게 의식 없는 환자 역할을 했고 저는 헌신적인 간병인 역할을 했죠. 하지만 밤이 되어 방문이 잠기면 우리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저는 한지호 씨의 재활을 본격적으로 도왔어요. 학교에서 배운 물리치료 지식을 총동원해서 그의 근육을 강화하고 관절을 유연하게 만드는 운동을 시켰습니다. 침술도 배워서 혈자리를 자극해 주었고요. 처음에는 손이 많이 떨렸어요. 실제 사람에게 침을 놓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괜찮아요. 나는 당신을 믿어요. 한지호 씨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의 다리에 침을 놓기 시작했어요. 족삼리혈, 양릉천혈, 환도혈. 교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하나 정확하게 찾아서 침을 놓았습니다. 한지호 씨는 고통으로 얼굴을 찡그렸지만 단 한 번도 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침술이 끝나면 뜨거운 쑥둠으로 혈자리를 따뜻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는 마사지와 지압을 했어요. 재온 힘을 다해 경락을 따라 문질렀고 굳어진 근육을 풀어주었습니다. 1시간 넘게 걸리는 작업이었어요. 끝나면 저도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고 팔이 후들거렸습니다. 손이 다 거칠어졌네요. 어느 날 한지호 씨가 제 손을 잡으며 안타깝게 말했어요. 저 때문에 고생이 많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익숙해졌어요. 저는 얼굴을 붉히며 손을 빼냈습니다. 치료 시간 동안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한지호 씨는 자신의 어린 시절,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어머니 밑에서 자란 이야기, 유일한 후계자로서 짊어져야 했던 무거운 짐에 대해 말해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사랑하시지만 동시에 너무 많은 걸 기대하셨어요. 제가 완벽해야만 한다고 생각하셨죠. 그래서 항상 차갑고 엄격하게 저를 대하셨습니다. 저도 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작지만 따뜻했던 우리 집 이야기, 간호사가 되고 싶었던 꿈, 그리고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여기 오게 된 경위를요. 당신은 효심이 깊은 딸이네요. 한지호 씨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뿐이에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당신은 강한 사람입니다. 그의 말에 저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한 달쯤 지나자 한지호 씨의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붙었고 걸음걸이도 훨씬 안정적이 되었어요. 이제는 혼자서도 방 안을 자유롭게 걸어 다닐 수 있었습니다. 최민석 비서를 통해서 한태식의 비리 증거도 계속 모아지고 있었어요. 횡령 증거, 뇌물수수 증거, 그리고 한지호 씨의 사고를 조작한 증거까지요. 곧 끝낼 수 있을 거예요. 한지호 씨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모이면 한태식의 가면을 벗기고 어머니께 진실을 말씀드릴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 더 큰 위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석 달쯤 지났을 때부터 저는 몸에 이상한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아침마다 속이 메스꺼웠고 쉽게 피곤했습니다.
처음에는 밤마다 한지호 씨를 치료하느라 무리한 탓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증상이 계속되자 문득 한 가지 가능성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폭풍우가 몰아치던 밤이 생각났어요. 천둥 소리에 놀라 떨고 있던 저를 한지호 씨가 안아주었던 그날. 우리는 서로에게서 위안을 찾았고 그날 밤 우리는 진짜 부부가 되었습니다. 저는 몰래 약국에 가서 임신 테스트기를 샀어요. 욕실에서 떨리는 손으로 검사를 했고 결과를 확인하는 순간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2줄이었습니다. 저는 임신을 한 거예요. 한지호 씨의 아이를요. 그날 밤 저는 한지호 씨에게 이 사실을 말했습니다. 지호 씨, 저 아기가 생긴 것 같아요. 한지호 씨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는 저를 조심스럽게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은수 씨, 이건 하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두 사람을 반드시 지켜드릴게요. 하지만 우리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후 제가 부주의하게 서랍에 숨겨둔 임신 테스트기를 가사 도우미가 발견했어요. 그녀는 즉시 홍 대표에게 가져갔고요. 그날 오후 홍 대표가 방으로 쳐들어왔습니다. 뒤에는 한태식 전무와 다른 시댁 식구들이 따라 들어왔어요. 홍 대표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 그녀가 임신 테스트기를 제 앞에 내던지며 소리쳤어요. 설명해봐라. 저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비밀이 탄로난 거예요. 저는 내가 임신을 했다고. 내 아들은 2년 동안 손가락 하나 까딱 못하고 누워있는데 대체 누구의 아이냐? 홍 대표가 제 얼굴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말해. 그놈이 누구냐? 지호 씨 아이예요. 정말이에요. 제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한태식 전무가 나섰습니다. 형수님, 진정하세요. 새아가의 설명을 들어봐야죠. 그는 동정 어린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 말 속에는 독이 숨어 있었어요. 진우는 대소변도 남의 도움 없이는 못 가리는 상태인데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모두를 바보로 아는 겁니까?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저는 절망 속에서 고개를 저었지만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어요. 한태식 전무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형수님, 사실 저는 오래전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사람을 시켜 지켜보겠습니다. 그가 동영상을 재생했어요. 화면에는 정원에서 제가 보안팀장과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며칠 전 정원을 산책하다가 우연히 보안팀장과 화초에 대해 짧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난초를 좋아하셔서 몇 가지 물어본 게 전부였는데 그 영상이 교묘하게 편집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웃는 장면, 보안팀장이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는 장면만 남아있어서 마치 우리가 친밀한 사이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한태식이 문자 메시지 화면을 보여주었어요. 보안팀장의 번호에서 낯선 번호로 보낸 달콤한 문자들이었습니다. 은수씨, 보고 싶어요. 오늘 밤 기회가 있을까요? 걱정 마세요. 회장님은 모르실 거예요. 전부 조작된 거였어요. 하지만 증거는 너무나 명확해 보였습니다. 홍 대표는 그 화면들을 보고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어요. 이 집안에서 우리 지호 머리 위에 뿔을 달게 하고 감히 그녀가 저를 향해 달려들려고 했어요. 저는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한지호 씨가 휠체어에서 손을 뻗어막으려 했지만 그는 너무 약한 척해야 했어요. 한태식이 홍 대표를 막아섰습니다. 형수님, 흥분하지 마세요. 이 일은 조용히 처리해야 합니다. 그리고는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돌아보았어요. 솔직하게 말하시오. 사실대로 말하면 형수님께서도 정을 생각해서 살 길은 열어주실 겁니다. 저는 주위의 얼굴들을 둘러보았어요. 이전에는 저에게 웃으며 칭찬을 아끼지 않던 시댁 식구들이 지금은 경멸과 혐오로 가득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적 없어요. 이 아이는 정말 지호 씨 아이예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방에 비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틀 후 가족 회의가 열렸습니다. 한씨 가문의 모든 친척들이 모였어요. 거실에 빙 둘러앉아 저를 심판하기 위해 모인 겁니다.
저는 거실 한가운데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임신 7개월의 몸으로요. 홍 대표가 주석에 앉아 차갑게 말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부른 것은 우리 가문의 치욕을 증언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며느리가 온 가족의 믿음을 배신하고 부정을 저질렀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단호하게 선언했어요. 우리 가문의 법도에 따르면 이런 부정한 여자는 집에서 쫓아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뱃속에 죄 없는 생명을 품고 있으니 아이를 낳을 때까지 창고에 가두고 철저히 감시하겠습니다. 아이를 낳는 즉시 아이는 보육원으로 보내고 이 여자는 집에서 내쫓겠습니다. 거실은 쥐 죽은 듯 조용했어요.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안 돼요. 저는 마지막 힘을 다해 외쳤습니다. 저는 억울해요.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 외침은 한태식의 비웃음에 묻혔습니다. 세아가 이 지경이 되어서도 정신을 못 차렸습니까? 증거가 이렇게 명백한데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가 홍 대표를 향해 고개를 숙였어요. 형수님, 제가 이 불쌍한 조카 며느리를 단단히 타이르겠습니다. 그는 소매를 걷어붙이며 저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서는 더 이상 온화함을 찾아볼 수 없었어요. 잔인한 승리의 미소만이 번졌습니다. 저는 배를 감싸며 벽 쪽으로 물러났어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멈춰. 희미하지만 힘있는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모두가 깜짝 놀라 소리가 난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방 한쪽 구석 휠체어에 앉아있던 한지호 씨였어요. 그는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더 이상 공허하지 않았어요. 분노의 불꽃이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한태식은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진우야, 내가 뭘 어쩌겠다고. 내 꼴 좀 봐라. 몸 하나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주제에 무슨 자격으로.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한지호 씨가 휠체어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거실 전체가 죽음 같은 정적에 휩싸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입을 떡 벌리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한지호 씨는 비틀거리지 않고 똑바로 서 있었어요. 그리고 한 걸음씩 거실 한가운데로 걸어 나왔습니다. 홍 대표가 가장 먼저 충격에서 벗어났어요. 지호야, 내가 일어선 거니? 그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아들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아들의 차가운 눈빛에 멈춰 섰습니다. 한지호 씨는 한태식 앞에 섰어요. 그리고 쇠집게처럼 단단한 손으로 한태식의 손목을 움켜잡았습니다. 한태식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진우야, 내가 언제부터냐고요? 한지호 씨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갑게 울렸습니다. 2년 전 제 차 브레이크를 끊어서 저를 죽이려 한 그날부터요. 숙부님. 거실에서 경악의 탄성이 터져나왔어요. 한지호 씨는 한태식의 손을 놓아버리고 최민석 비서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최 비서가 대형 텔레비전을 켰어요. 화면에 파일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모두들 똑똑히 보십시오. 한지호 씨가 말했습니다. 이것이 제 사랑하는 숙부님께서 지난 2년간 저지른 일들입니다. 화면에 처음 나타난 것은 은행거래 내역과 계약서들이었어요. 최 비서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이것들은 지난 2년간 한태식 전무께서 회사 자금을 횡령한 증거입니다. 유령 회사를 만들고 가짜 계약을 체결하며 빼돌린 금액은 총 6억 원에 이릅니다. 한태식이 황급히 변명했어요. 아니야. 저건 조작된 거라고. 저 녀석이 나를 모함하려고. 조작이라고요? 한지호 씨가 비웃었습니다. 그럼 이것도 조작일까요? 화면이 바뀌었어요. 한태식의 사무실에서 몰래 촬영된 영상이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한태식이 낯선 남자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한지호 놈은 왜 아직도 살아있는 거야? 내가 거액을 줬는데 고작 그 정도밖에 못해?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저희도 그놈 목숨이 그렇게 질긴 줄 몰랐습니다. 그런 절벽에서 떨어지고도 살아남다니요. 다행히 의사 말로는 평생 못 걷는다고 하더군. 그 정도면 됐어.
계속 감시하고 혹시라도 회복할 기미가 보이면 즉시 보고해. 영상이 끝나자 거실은 충격에 휩싸였어요. 홍 대표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태식아, 내가 어떻게 우리 지호를. 한태식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그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바로 그때 저택 현관문이 열리며 제복을 입은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한지호 씨는 가족회의 전에 이미 경찰에 신고해둔 거였어요. 한태식 씨, 당신을 살인 교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그리고 명예훼손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이 한태식에게 수갑을 채웠어요. 한태식은 붉게 충혈된 눈으로 한지호 씨를 노려보았습니다. 네 이놈, 내가 이겼어. 하지만 너무 좋아하지 마라. 경찰이 그를 끌고 나갔습니다. 한지호 씨는 천천히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앉아있던 저를 조심스럽게 일으켜 세웠습니다. 미안해요, 은수 씨. 당신 혼자 이런 일들을 겪게 해서 정말 미안해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어요. 한지호 씨는 홍 대표와 시댁 식구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여러분. 제 아내 정은수는 어떤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임신한 아이는 제 아이예요. 제가 증명하겠습니다. 홍 대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내가 정말로 회복한 거니? 네, 어머니. 그리고 그건 전부 은수 씨 덕분입니다. 그녀가 매일 밤 정성껏 치료해준 덕분에 다시 걸을 수 있게 됐어요. 한지호 씨는 보안팀장을 불렀습니다. 당신, 나와보시오. 보안팀장은 떨며 앞으로 나왔어요. 당신이 한태식에게 매수되어 제 아내를 모함하는데 가담했죠? 죄송합니다. 보안팀장은 무릎을 꿇었어요. 전무님이 돈을 주시며 사모님과 친밀한 척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문자도 조작해서 만들라고.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홍 대표는 한참을 울다가 비틀거리며 제게 다가왔어요. 은수야, 내가 잘못했다. 그녀는 제 앞에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저는 황급히 그녀를 붙잡았어요. 어머님, 일어나세요. 어머님도 속으신 거예요. 아니야. 나는 내 말을 믿지 않았어. 내 며느리를, 내 손주를 죽일 뻔했단 말이야. 홍 대표는 제 손을 꼭 잡으며 울었습니다. 제발 용서해다오. 제발. 저는 한지호 씨를 바라보았어요. 그도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모든 것은 당신 결정에 달렸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어머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어머님은 여전히 지호 씨 어머니시고 제 아이의 할머니세요. 지난 일은 다 잊어요. 홍 대표는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변했어요. 한태식은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살인, 교사, 횡령, 명예훼손 모든 혐의가 인정되었고 오랫동안 감옥에서 지내야 했죠. 홍 대표는 회장직에서 물러나 한지호 씨에게 모든 경영권을 넘겨주었어요. 그리고 자신은 조용히 뒤로 물러나 손주를 돌보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저와 한지호 씨는 그 대저택을 떠나기로 했어요. 너무 많은 고통의 기억이 담긴 곳이었거든요. 한지호 씨는 교외에 작은 집을 샀습니다. 정원이 있는 따뜻한 집이었어요. 여기서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살아요. 그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사하기 전 한지호 씨는 제 부모님을 찾아갔어요. 그는 아버지의 모든 빚을 갚았고 회사를 다시 일으킬 자금까지 지원해 주었습니다. 아버님, 이건 시혜가 아닙니다. 사위로서의 책임입니다. 은수 씨가 저를 구해 주었듯이 저도 은수 씨 가족을 지켜야 합니다.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한지호 씨의 손을 꼭 잡으셨어요. 석 달 후 저는 쌍둥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출산 당일 양가 가족이 모두 모였어요. 홍 대표와 어머니는 서로 손주를 안아보겠다며 즐거워하셨고 한지호 씨는 작고 사랑스러운 두 아들을 품에 안고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은수 씨. 당신이 제 인생에 와줘서 저에게 이렇게 완벽한 가정을 선물해줘서요. 그가 제 이마에 입을 맞추며 속삭였어요. 저도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지호 씨.
우리의 삶은 그날 이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고통과 눈물로 시작했던 결혼이 이제는 진정한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한 가정이 되었어요. 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지금 교회의 우리 집 거실에 앉아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있어요. 창밖으로는 정원에서 노는 쌍둥이 아들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옵니다. 한지호 씨가 아이들과 함께 뛰어놀고 있거든요. 한때는 걷지 못할 거라고 했던 그 사람이 지금은 아이들을 안아 올려 높이 들어올리며 웃고 있어요. 홍 대표, 아니 이제는 편하게 어머님이라고 부르는 시어머니는 주말마다 저희 집을 찾아오십니다. 손주들에게 옷을 사주시고 제게는 몸조리에 좋은 음식을 챙겨주시죠. 은수야, 내가 너한테 정말 못되게 굴었지? 어느 날 어머님이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어머님. 아니야. 나는 평생 너한테 빚진 거야. 내가 우리 지호를 살렸고 우리 가문을 지켰어. 어머님은 예전에 차갑고 권위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이제는 따뜻하고 자상한 할머니가 되셨습니다. 제 친정 부모님도 자주 놀러 오세요. 아버지의 회사는 한지호 씨의 도움으로 다시 일어섰고 이제는 예전보다 더 크게 성장했습니다. 은수야, 내가 우리 가족을 구했구나. 아버지가 눈시울을 붉히며 말씀하셨어요. 아빠, 전 그냥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저는 제 꿈도 이루었습니다. 한지호 씨의 지원으로 작은 간호재활센터를 열었어요. 이곳에서는 장애를 가진 분들의 재활을 돕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무료 치료도 제공합니다. 제가 한지호 씨를 치료하며 배운 모든 것을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쓰고 있어요.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돌이켜보면 제 인생은 정말 파란만장했어요. 24살의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낯선 집으로 들어갔죠. 차가운 대우를 받으며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외로움과 싸워야 했고요. 하지만 그 고통의 시간들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사랑을 찾게 해주었어요. 처음 한지호 씨와 결혼했을 때 우리 사이에는 계약과 의무만 있었어요. 하지만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우리는 서로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의 강한 의지, 저를 향한 배려, 정의를 위해 싸우는 용기, 그리고 제 선량함, 헌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 우리는 서로를 통해 성장했고 사랑하게 되었어요. 여러분께 몇 가지 교훈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절대 희망을 잃지 마세요. 제가 가장 절망적이었을 때 한지호 씨가 벌떡 일어나며 모든 것이 바뀌었잖아요.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순간이 지나면 새벽이 찾아옵니다. 둘째,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한태식처럼 거짓으로 사람을 속이고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은 결국 자신이 판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정의는 늦더라도 반드시 실현돼요. 셋째, 용서의 힘을 믿으세요. 홍 대표는 저를 끔찍하게 대했지만 저는 그분을 용서했어요. 그 용서가 우리 가족을 하나로 만들었고 진정한 화해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넷째, 진정한 사랑은 시련 속에서 자랍니다. 계약으로 시작한 결혼이었지만 함께 고난을 이겨내며 우리는 진짜 부부가 되었어요. 사랑은 화려한 시작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거더라고요. 마지막으로 효도는 소중하지만 자신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아버지를 위해 희생했지만 그 과정에서 제 자신도 지켰어요. 그리고 결국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가족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 억울한 일을 당하신 분, 부디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도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면 가장 아름다운 새벽이 찾아온다는 것을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남편, 귀여운 아들들, 화해한 가족들과 함께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도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